네, 안녕하세요. 하이클래스에서 심리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2026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심리학을 개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기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Q&A가 조금씩 올라와서 강의 진행은 저희가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장이 13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3장인데 한 각 장당 조금 챕터가 많은 분량이 있는 차지하는 장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간략하게 지나갈 수 있는 장들도 있어서 대략 한 장에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돼서 저희가 거의 한 1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장이 끝날 때 마지막 차시에 제가 요약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해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 개념이 정리가 되는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책을 들고 가시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핵심 개념을 이렇게 요약 정리된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같이 배포하면서 다시 한번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단원에 있는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PPT를 활용을 하는데 가장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중간에 멈추고 여기 강의 텍스트에 있는 교환에 있는 텍스트를 적으시느라고 중간에 계속 멈추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PPT 안에 있는 텍스트는 그냥 보조 자료로 제가 이제 시각적으로 혹은 아니면 이제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제 발음이 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중간에 앞을 돌아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텍스트로 보시라고 해놓은 거지 이게 꼭 필요해서 필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PPT에 이제 글귀를 써놓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게 꼭 기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명확하게 이 부분은 메모를 해두세요. 책에 꼭 메모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강의를 인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간에 끄고선 이거 적으시느라고 시간 소요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이 중요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텍스트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는 제가 그냥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려요. 네,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멈추고 계속 이거 쓰시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할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가 제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강의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트 1 심리학 개관이고요. 파트 1은 지금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정의와 목적,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역사, 접근 방법, 그다음에 연구 방법, 심리학에서의 측정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장 같은 경우가 전에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 2문제 요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시험에서 지금 1장에서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비중이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문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장에서 문제가 이렇게 대략 너무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장들이 문제가 이제 좀 적어지게 되는 그 경향성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챕터 1, 2, 3이 있는데 1, 2, 3에서 이전에는 이 챕터 3에서 심리학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이 학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기존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25년도의 시험은 연구 방법하고 그다음에 측정 여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인 전문적인 수준을 요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돼서 사실 이번에 출제했던 이 파트에서의 문제는 좀 전공적인 문제로 좀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내용은 개론서에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심화 과정이나 이랬을 때 좀 더 전공적인 부분은 그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챕터 1, 2, 3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챕터 1은 심리학의 정의와 목적, 그래서 1절에는 심리학의 정의, 그리고 2절에는 심리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교재를 보시면은 12페이지에 이제 심리학의 정의하고 2절에 심리학의 목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1절에서 보시면은 심리학의 정의에서 이제 어원, 사전적 정의, 그리고 일반적 정의 네,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정의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네, 교재에 있는 걸 볼게요. 네, 어는 그리스어에서 사이키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합성어를 합친 걸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이키는 정신, 마음, 영혼, 네, 요 부분이고 뒤에 로고스가 붙으면 무슨 학, 무슨 학,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러한 방식을 왜 일어나게 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가는 찾아가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의 일반적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에 대한 모든 물음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답을 추구해가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우리가 인간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혹은 또 동물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심리학 연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곳이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 정의에서 이제 심리학이란 1번의 인간의 마음, 행동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2번에 보시면은 마음이란 인간의 사적이고 내적인 경험인 사고, 지각, 기억, 감정으로 구성된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가 위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 두 가지를 연동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안 보이는 거고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외연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 혹은 동물한테서 관찰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을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는 존재 이래로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알고자 했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인 노력과 활동이 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여기 오실 때 뭐 뛰어 오셨을 수도 있고 걸어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출퇴근길에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뭐 바쁘게 뛰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보고서 성향이 이럴 것이야 라고 대충 유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유추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경험이 있으니까는 아,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일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일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의 가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행위를 관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내향성, 외향성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기질일 수도 있지만 또 마음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계속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걸 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불안, 스트레스, 자존감, 외로움, 삶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맥락이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치료 개입을 세운다든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고요. 뭐 심리학이 예전에는 뭐 그렇게 각광받는 학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2010년대부터는 이런 책들도 굉장히 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 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연애하거나 이럴 때 생각해 보시면은 자꾸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결국에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만들어진 학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해를 넘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려면 사실 이 일이 발생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2절에 보시면은 심리학의 목적해서 나와 있는데 심리학의 목적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과학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심리학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실 탄생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면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인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 했겠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그 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심리학에서는 철학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얹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개개인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 제가 아까 뭐 내향성, 외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나름의 가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의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뭐 아니면 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일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보편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연구자가 그 부모의 어떤 양육 환경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세웠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정을 세우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죠. 당연히 엄마 아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A 연구자가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논문을 쓰고 나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 연구 방법을 기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한 어떤 절차, 기술 이러한 부분들을 명시화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B라고 하는 연구자도 A가 했던 연구와 유사한 형태로 설계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같은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부모의 어떤 양육 환경이 아이의 정서성에 진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일반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걸 우리가 보편적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을 하고요. 자, 인간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겠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심리학자는 과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 행동의 기술 4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4가지가 기술, 옆 페이지에 보시면 13페이지에 있는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하는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4개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심리학의 목적 중 아닌 것은 뭐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이게 한 2018년도부터 그렇게 단답형 문제가 심리학에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길게 그래도 보기 문항이 좀 서술되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지금 기술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기술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관찰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관찰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내가 뭐 영상을 찍었다. 그럼 그걸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자료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설명에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답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 사건의 발생과 인과 분석, 사실에 근거한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절을 생각해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인류 초창기를 생각해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온다라고 하는 거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좀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서서히 또 온도가 떨어지는데 뭔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이제 눈이 오고 그리고 이걸 계속 살다 보니까 모든 계절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구나. 그럼 처음에 뭘 한 거예요? 기술을 한 거죠. 근데 이 기술을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왜 지금 비가 오는지, 여름철에는 왜 온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은 왜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지, 겨울은 왜 추워지는지. 그러니까 이게 현상을 계속해서 기술하다 보면은 원인에 대해서 대답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심리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부모와 자녀의 어떤 가정 환경 이거를 계속해서 기술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왜 그런 행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건의 발생의 인과 분석. 지금
어떤 아이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 B라고 하는 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선행하는 어떤 사건이나 영향력은 무엇이 있었을까? 인과관계 분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근거해서 밝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미래의 특정한 측면에 관한 예상이나 기대를 이제 진술하는 거. 그러면 계속해가지고 지켜봤더니 가정 환경이 좋은 데는 아이들이 그래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데 부모 자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럼 아이가 좀 불안정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이 아이는 만약에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는 시간이 지났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좀 정서적으로 예민해진다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곳곳에 만약에 보인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치료가 들어갈 수 있죠. 개입이. 이게 통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4번에 있는 어떤 현상의 원인 또는 필수적 조건을 조작함으로써 그러면 학교 장면에서 아이가 계속 뭔가 이렇게 청결 상태가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아니면 계속 주눅 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위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이 친구가 계속 보여. 그래서 이렇게 좀 가정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뭔가 보살핌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이 아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학교적 입장에서 뭔가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이 친구한테 뭐 상담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미리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예측이 되니까 이 친구를 그대로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후 성인이 됐을 때 발생될 일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통제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통제에 보시면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체계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4장에 학습심리에서 사회심리 이론의 반두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학자가 연구를 했던 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공격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연구가 나오게 되니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미디어에서 아이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이 증가가 될 수 있어. 물론 많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진 않지만 일부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그게 아마 1960년대인가 이제 법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너무 폭력성이 짙은 부분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매체에서 방송을 하면 안 돼. 그런 이제 금지법 혹은 아니면 연령 제한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는 기술 설명, 예측, 통제. 네, 각각 어떤 영역이 있는지 기술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챕터 2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심리학의 분야. 그래서 크게는 기초 심리학 그리고 응용 심리학. 네, 이렇게 크게 나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기초 심리학은 우리가 순수 학문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실용적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술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어떤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의 탐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영역에 들어가는 영역들이 학습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발달 심리, 성격 심리, 생리 심리 그리고 지각, 인지 심리 네, 이 영역들이 이제 기초 심리학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응용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심리학에서 나왔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해가지고 아까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입을 해서 좀 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질을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초심리학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지식을 이제
일상적 생활에 적용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초심리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관찰, 실험, 조사 등으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법칙을 탐구하는 심리학 분야를 기초심리학이라고 하고요. 혹은 아니면 이론심리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가지의 영역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학습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심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하고 행동을 이제 학습심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변하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아이였는데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년기, 노년기. 네.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도 변하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내 행동이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둘 다 변하는 건 같은데 어떤 게 학습 심리에 들어가는 영역이신 것 같아요? 학습 심리에서 중요한 거는 경험을 통한 변화예요. 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DNA가 조금씩 성장을 하죠. 개체가 성장을 하는 형태로. 네, 이건 성숙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집단주의 문화권 혹은 아니면 개인주의 문화권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맞는 거죠. 그러면 학습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선천적인 거 말고 후천적인 우리가 경험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분야를 학습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학습 심리 분야는 기억과 학습의 원리를 다루는 분야로 인간의 언어, 지식, 태도 등을 모두 학습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지식, 태도 이게 그냥 발생된 게 아니야.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야 라고 연구하는 분야가 학습 심리고요. 이 학습에 대한 영역을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연합학습, 두 번째는 인지학습으로 이제 나눠서 구분해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연습이나 경험에 의해서 지식과 행동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유지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학습 심리에서 다루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은 네, 맞아요. 뭘 맞아요? 100점을 맞을 수 있겠죠? 혹은 수업 시간에 졸아도 똑같이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 행위로 인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결과. 네, 내 행위로 인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일어났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 행위로 인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내 경험에서 배웠어요. 네. 그럼 이런 경험을 한 번, 2번 습득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하면은 이 일은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좀 더 뭐 취업 자리를 찾아보게 되면 언젠가는 좋은 곳이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맥락적으로 배우면 우리가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이라는 건데, 자, 그럼 연합학습을 1번에 보시면 연합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 2가지 사건, 자극과 자극 또는 행동과 결과가 함께 발생하는 것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게 우리가 어떤 자극, 물론 내가 행위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꿀밤을 때렸어. 그럼 이건 자극이죠. 근데 이 자극을 통해서 맞으니까 아파. 네, 어떤 결과가 왔어.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자극과 자극 또는 행동과 결과 이 부분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합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연합학습을 다시 2가지로 나눴을 때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은 영어에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이전에 만들어져서 클래식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더 선행이 됐다. 뭐 시간차는 그렇게 크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고전적 조건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여러분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뭐 파블로프라고 하는 학자, 네, 그 강아지 개 실험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볼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거고요. 러시아의 생리학자고요.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우리가 BF 스키너라고 하시는 네, 심리학자가 이제 만든 네, 그런 형태의 학습 형태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연합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두 가지 사건, 자극과 자극은 고전적 조건 형성에 더 적합한 형태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파블로프가 개한테 실험을 했던 게 종소리를 들려주고, 종소리도 자극이죠. 종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도 자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두 개가 뭉쳤을 때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거,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요. 지금 두 번째에 있는 또는 행동과 결과라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맞게 됐을 때 이것을 강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BF 스키너는 설명을 하면서 조작적 조건 형성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학습 심리에는 연합 학습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 보시면은 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조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심리적 과정,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 형태를 인지 학습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학습 형태로는 관찰 학습, 통찰 학습, 잠재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 기술 설명 통제 뭐 요거 설명할 때 아까 반도라라고 하는 학자, 그러니까 이 학자가 관찰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 연합 학습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뭔가 배우려면. 근데 사실 우리는 뭔가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꼭 가스 불에다가 손을 대야지만 그 가스불이 뜨거워라고 하는 걸 아세요? 아니죠. 거기 가까이 가면은 손을 든다라는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어떤 위험한 행동이나 뭐 화재가 났을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내가 진짜 그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배울 수 있죠. 아, 이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대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찰학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통찰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간이 이렇게 한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아. 근데 시간을 두다 보면은 좀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있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찰학습, 잠재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가 충분히 다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순간 그 부분이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스킬을 꺼내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적으로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 것들 4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는 학습 심리가 크게 연합학습하고 인지학습으로 나눠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학습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적인 인지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우리가 내적 학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달 심리라고 하는 기초 심리학의 발달 심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전에는 좀 뭐 전생에까지는 아니었고 뭐 유아동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좀 연구가 됐었는데 196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서 발달 심리도 이제 뭐 수정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발달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를 영유아부터 노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각 단계마다 독특한 어떤 심리 상태가 분명 존재하죠. 그리고 각 이 단계마다 인지적 성숙도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기억력이 점점 이렇게 쇠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변화의 한 축이고 발달 심리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좀 이 발달 심리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동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존을 위한 이렇게 케어가 중심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이들을 케어를 했는데 이때는 생존 중심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나름 정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한 뭐 시점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에.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이 각 단계의 시기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그러니까 물론 성인기도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 이 친구들이 충분히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성인기가 됐을 때 대인관계라든지 문제가 생기니까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발달심리에서 연구가 좀 더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놓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태내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수정 순간부터도 우리가 발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년기까지. 그래서 영역은 굉장히 발달 심리가 제2의 작은 심리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어요. 뭐 신체, 운동, 감각, 지각, 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근데 저희 이 심리학 앞에 목차를 보시면은 이 감각심리학 3장에 감각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장에는 인지, 그 다음에 6장에는 언어, 그 다음에 뭐 7장에는 정서,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영역을 발달심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제2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엄청 발달심리학도 그 분량이 엄청 많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격심리라고 해가지고요. 자, 개인차를 초점에 두고서 행동의 일관성과 변화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성격심리학은 어떤 다양한 뭐 외향성, 내향성, 뭐 여러 가지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특질들이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성격이 어떤 점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뭐 감각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직관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개인차를 두고서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를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를 한 10년 정도 못 보다가 나중에 사회에서 다시 또 만나게 됐을 때 보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너 옛날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구나 라고. 이게 성격의 일관성이죠. 이 친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뭐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너 옛날이랑 진짜 비슷하다 똑같다 이게 성격의 일관성인데 이런 부분이 왜 변하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은 성격심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의 어떤 특징들 뭐 쉽게 생각하면 외향성, 내향성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외향성, 내향성이 행동이 다르죠. 네,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더 바깥에서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내향적인 분들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외향적인 분들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 행동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은 성격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심리학도 이론과 학자가 많은데 올해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9장에 있는데 성격심리학 문제가 올해는 없었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 생리심리입니다. 생리심리는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생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자, 특히 뇌와 신경계 그리고 신체의 생리적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포함한 심리학적 현상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과학, 뭐 약물심리학 이렇게도 나눠지게 되고요. 유기체의 생물학적 과정과 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신경과학이라고 하고요. 행동신경과학에서 인지신경과학으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럴 것이다 약간 생리적인 현상들 뭐 호르몬 이런 부분을 뭐 가설을 세우고 잠정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기기가 발전을 하잖아요. 뭐 MRI, 뭐 CT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는 뇌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인지신경과학이 굉장히 현대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약물심리학에서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우리 뇌에서 흐르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뭐 여러분이 뭐 대표적으로 아실 만한 게 뭐 도파민 아니면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냐하면 누군가는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세로토닌이 굉장히 낮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랬을 때 그냥 쉽게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쉽게 내가 각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성격 심리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되게 우울한 사람, 저 사람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흥분을 되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만 성격적 특질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성격적 특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심리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뇌조향 연구에서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뇌 구조에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연구자가.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가정을 하고 실제 봤더니 자운의 정보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뇌라고 했을 때 이쪽이 자뇌, 이쪽이 우뇌. 그러면 이제 자뇌가 하는 이렇게 묶어서 큰 역할은 뭔가 정보를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우뇌가 하는 역할은 조금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시공간적인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주는 곳을 뇌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껍다라는 거야. 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성들이 멀티를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주 그렇게 여성들보다 두껍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오히려 하나를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집중해서 막 몰입하는, 그러니까 이 형태를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도 이제 생리심리학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보시면은 지각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각심리학 아니면 지각감각심리학 이라고도 부르고요. 지각심리학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 지각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감각기관이 뭐가 있어요? 오감이 있죠. 네, 보고, 냄새 맡고, 후각, 미각, 청각,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촉각. 그러니까 이 감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네, 라면이네 보글보글 만난다, 냄새, 네, 이게 이제 지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시간이 늦었어. 이걸 본 건 지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7시에 일어나는데 9시야 지금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오감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연구하는 게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감에서 아까 냄새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냄새만으로도 이거 라면 냄새야. 지금 옆집에서 지금 삼겹살 굽고 있어. 무슨 냄새야? 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체계를 연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냄새가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었어. 이거는 어떤 음악 소리야? 라고.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떤 거는 작게 들리고 어떤 건 크게 들리고 이거 이쪽에서 들리는 것 같고 이거 좀 뭐 아래층에서 들리는 것 같고 이건 싸우는 소리 같고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졌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얼굴 쪽이 좀 더 민감하고 밑으로 갈수록 둔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어떻게 느껴져? 이게 이제 지각심리학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인지심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고선 8시야, 9시야. 본 것은 지각심리학에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차피 가도 내가 지금 뭘 타고 가야 되지? 늦었으니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막 고민을 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뭘 타도 어차피 지각이야. 그럼 그냥 가지 말고 다시 잘까?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뭘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인지 체계가 막 돌아가는 거야. 이걸 인지심리학에서 연구를 해요. 내가 이 어떤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인지심리학은 심리적 과정 아니면 정신 과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를 인지심리학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언어, 기억, 문제 해결, 추론, 암, 판단, 의사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유사한 결정을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집에 고가의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전기기가 될 수도 있어요. 비싸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차는 이제 몇천만 원씩 하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게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중하죠. 우선 가격을 비교하고 그런 어떤 효율성, 성비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비교를 해.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해. 그리고 되게 가성비 좋은 걸 샀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해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모든 차종을 다 비교를 못해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 내가 살려고 했던 몇 가지 중에
리스트업을 하고서 거기에 그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지심리학 판단, 뭐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절은 이제 응용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심리학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 지식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 좀 적용할 수 있게끔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적용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심리, 상담심리, 뭐 아니면 학교, 교육, 산업, 조직, 뭐 범죄, 사회심리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다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쨌든 현대사회는 이제 뭐 삶도 더 복잡해지고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장애, 정신분야, 학습장애, 발달장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서 아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럼 치료적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기초심리학에서 얻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이제 응용심리학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상심리입니다. 임상심리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도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혹은 아니면 뭐 성격장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장애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는. 그럼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병이야 라고 이전에는 치부했으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사회의 어떤 부적응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그 부적응적 문제가 기초심리학에서 연구됐었던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달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학습의 문제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비춰서 그럼 임상심리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적 원리로 적용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장면에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행동 장애의 진단에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지금 뭐 우울증이야, 조현병이야, 뭐 학습장애야, 뭐 이런 식으로 행동 장애를 진단을 하고요. 이상 행동을 연구를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 개입을 하는 형태를 하기도 하고 방금 전에 뭐 이야기했던 뭐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 면담이라든지 뭐 이제 부모 상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지금 이 분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나 진단을 내리는 것도 임상심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교육 행정 자문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위기 아니면은 뭐 정신질환이나 문제행동 진단 치료 이런 부분들을 임상심리학에서 연구를 하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분 이름만 하나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위트머 이 성까지는 아니고 이 라이트너 위트머라고 하시는 분이 임시심리학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시조새 같은 분이신데 뭐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요새 워낙 지금 올해 시험 문제가 너무 전국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그 어쨌든 임상심리학을 창시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이분이 이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임상심리학을 이제 어떤 학과 같은 것들, 심리 클리닉을 개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먼저 처음에 명명해서 사용한 학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어떤 처음에 개입은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심리학자를 양성해 보자라고 세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상심리 쪽으로 점진적으로 그 학문이 체계를 잡으면서 점점 튼튼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담심리는 임상심리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성격적인 문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적응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담자들은 우리가 그 상담자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라고 하는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오로지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다는데 임상심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하드 케이스
조금 약물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병을 진단을 한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진단을 하고 그러면 이게 조현이나 아니면은 틱이라든지 아니면 ADHD가 만약에 정말 심하다라고 하면 약물 처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심리 영역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약물만 처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었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을 어느 정도 잡아줄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언어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면서 나를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은 이제 상담 심리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도 내가 속상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죠. 뭐 남자친구랑 싸우거나 뭐 남편이랑 싸우거나 했을 때 뭐 그러면은 우리 집도 그래요. 뭐 이런 얘기 같이 뭐 공감과 위로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상담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에서는 공감과 위로를 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어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좀 발견하고 통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걸 상담 심리에서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이 사람과의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제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를 상담 심리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습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교 장면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에도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어떤 정신 건강, 환경,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별은 개인 검사고요. 집단 검사 지도를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습 지도, 생활 지도를 하는데 개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심리에서는 아동 청소년 뭐 이제 대학생들을 연구를 하게 되고요. 임상 심리, 교육 심리 뭐 여러 가지 같이 맥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 학교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상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상담 활동 아니면 학습 심리 간접 서비스, 왜냐하면 교사 자문이나 학교 시스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담 심리는 딱 내담자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서 이 학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만나는 것도 학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아이들의 심리를 케어해야 되는지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교육청과 자문을 맺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일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걸 이제 학교 심리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심리라고 하는 거는 교육 및 교육 과정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수법과 관련된 부분들, 수업 방식들 아니면은 수업 내에서 또 이 학습자의 어떤 학습 동기를 이제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교육 평가라든지 교육 과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심리적 지식하고 원리를 적용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교육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학자로는 뭐 윌리엄 제임스, 스탠리 홀, 존 두이 있는데 여기는 이름을 그나마 한 분 쓰신다라고 하면 스탠리 홀을 쓰시는 게 낫고요. 자, 윌리엄 제임스 이따가 뒤에서 볼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학파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스탠리 홀이 교육심리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요. 어차피 뒤에 8장에도 다시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교육심리학을 만드는데 뭐 이 세 분이 그래도 많이 공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은 산업이나 조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면은 직무에 만족할 수 있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을 하게 됐을 때 이직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직률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그럼 이윤 추구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를 향상해서 더 직무에 만족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게 산업 및 조직 심리학, 혹은 아니면 산업 장면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뭐 번아웃,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소진을 막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혹은 아니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산업, 사회,
산업 장면에서 아주 많이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현대사회가 될수록 점점 더 이 정신과 관련된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왜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 외에는 생산성, 뭐 근로자 복지, 인사 선발, 직무 배치, 뭐 홍보 광고 그러니까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그 안에서도 그래서 뭐 직장 내 인간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 그 성인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학교 심리학, 교육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은 성인 초기까지의 삶에 적용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성인 중기는 연구를 하려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일을 노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사람들이 여기에서 느끼는 뭐 즐거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이 부분은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연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사람,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잘 구성해야지 굴러갈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조직 효과성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윈스터버그하고 큰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윈스터버그는 사실 여기에다가 쓰실 분은 아니고요. 차라리 범죄 심리 6번의 범죄 심리에 윈스터버그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 구축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거장이기는 한데 더 그 분파를 가깝게 본다라고 하면은 윈스터버그가 범죄 심리학 쪽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쪽으로 들어왔다가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연구했던 이 심리학이 범죄 심리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됐고요. 쿨 레빈도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은 사실 우리가 11장에 그 사회심리학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거기에서 이제 언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7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사실 심리학 개론서에서는 언급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장이론이라고 하는 역장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자, 7번은 이제 범죄 심리. 그래서 이 범죄 심리에서는 심리학 이론 원리를 적용을 해서 범죄자의 행동을 이제 뭔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범죄 행동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윈스터가 이 범죄 심리 쪽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우리가 판결을 내리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 가해자가 아닌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내가 거짓 자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자백을 진짜 자기가 해가지고 순수하게 제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사실은 무언가를 목격자야 그래가지고 목격자 진술을 하는데 계속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나도 그런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것을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은 내 기억 안에서 오기억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확신을 하게 돼. 너무 많이 하게 됐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범죄 이 장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 수사에 내가 배웠던 것들을 좀 이제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윈스터버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법률 분야에 심리학 원리를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하고 이제 법정 장면에서 관계하는 모든 개인의 어떤 능력, 관점, 가치관, 경험, 태도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되는 외적, 내적 요인을 이제 아까 전에 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는데 또 가해자들이 보이는 행동들, 피해자분들이 보이는 행동들 혹은 재판 과정에서 이 판사들이 보이는 권위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심리적인 현상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이 보이는 것들 아니면은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가해자 뭐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윈스터버그가 이제 결정적으로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어떤 형량을 판결을 내리는데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형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가해자의 외모가 훨씬 더 굉장히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예쁘거나 준수하다. 그랬을 때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안 돼. 왜? 같은 지금 죄를 지었잖아. 판사들은 공정해야지 라고 일반인들은 느끼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실제로 훨씬 더 예쁜 사람들한테 더 관대하게 이제 형량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를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선하게 생겼는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범죄 분석가, 보호 관찰, 뭐 진술 분석관,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심리. 인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주제로는 태도 형성이나 변화, 대인관계 편견, 집단 역동성, 폭력 및 공격성 뭐 여러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나 동의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동의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99명이 여기 100명이 앉아 있는데 다 손을 들었을 때 나만 손을 안 들면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는 같이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는. 근데 이게 내 마음과 다르지만 그 상황에 있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발생이 되지? 근데 나중에 일일이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 모두 동의해서 이렇게 손을 들은 건 아니라는 거죠.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이게 왜 발생이 되는지를,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장면을 보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안 돕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도와줬어.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안 도와주고 그냥 쓱 지나가.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성격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사회심리학에서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 시스템 아니면 사회적 관계에 결국에 놓여져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만약에 성격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바쁘게 아니면은 에너지 넘치게 다니는 건 저 사람이 외향성이어서 그래 라고 이제 성격심리학에서는 어떤 기질적인 거 아니면 특성적인 특질로 설명을 하는데 반해서 상황에 주목하는 분야.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보였을 때 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사고과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즌인 거야.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원래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그 시즌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위에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연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심리학에서 보는, 그래서 관점이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그 상황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응용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개로 저를 나눠서 보신 거잖아요. 기초심리학하고 응용심리학. 근데 이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는 약간 랜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 기저가 왜 일어나는지만 순수하게 연구하면은 기초심리학으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응용심리학으로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둘 다 기초하고 응용에 중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회심리학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써져 있긴 한데 동기하고 정서심리학이 약간 그래요. 동기정서 심리학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우리는 이런 인간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원리만 파악하게 되면 기초심리학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일상생활에 갖고 와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응용심리학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회심리학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굳이 시험에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초심리학, 응용심리학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대신 사회심리학하고 그다음에 동기 정서심리학은 약간 랜덤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심리학회는 15개의 산하학회가 있고요. 이거는 각 나라마다 뭐 미국 심리학회, 뭐 영국 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 뭐 독일 심리학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각 나라마다 심리학회가 있고요. 이 심리학회 아래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기초심리학이나 응용심리학회 분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15개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하여튼 뭐 논문 발표하느라고 5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그때 53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역사가 오래돼서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더 이렇게 막 건강, 웰빙 심리학 이런 식으로 하위 분과가 조각조각 쪼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에서 사실 챕터 1하고 2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보셨던 기초하고 응용심리학이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랑 유사하게 이렇게 심리학을 7급에서 시험 보는 시험이 국가직에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 부분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좀 길게 서술하는 형태로 네,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로 풀어보긴 할 건데 그쪽 시험 문제가 저희 쪽하고 거의 유사하게 좀 계속 거기도 시험이 되게 단순한 단답형 형태였거든요. 한 2015년도 이전에는. 근데 이게 한 2016년, 17년도 약간 거치면서 거기가 이렇게 문제 수준이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좀 올라가면서 저희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수준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로는 이렇게 어느 영역에 속하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지는 않고 학교 심리학에서 하는 역할, 뭐 임상심리학에서 하는 역할, 아니면은 뭐 임상심리학자, 뭐 이렇게 학교 심리학자가 하는 일들,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 찾아내실 수 있을 정도만 되시면 돼요. 지금 교재에 있는 정도로 잠깐 쉬었다가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